어려운 일이 생기면 당황스러워 어찌할 바를 모른다. 아니, 조금 아니다. 어떤 일을 시작할 때는 실패할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여기에 또 전혀 아니다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6개 질문에 이 친구가 지금 전혀 아니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3분의 1 정도 됩니다. 그리고 나서 밑에 한번 쓱 볼게요. 매우 그렇다와 전혀 아니다의 비율이 오른쪽에 매우 그렇다의 5개, 전혀 아니다가 토탈 이제 4개네요. 모두 다 해서 10개, 9개니까 24문항 중에 9개면은 비율로만 봐도 많죠. 6분의 1 정도만 나와도 확률적으로 보면은 그냥 적당하다고 볼 텐데, 그쵸? 그러니까 딱 여기까지만 봤을 때 제가 먼저 드는 생각은 끊어서 하겠습니다. 딱 우리 아이의 마음을 아직 파악하기 전에 그냥 위에서부터 읽어내려오다가 이거 봐라? 하고 지금 머릿속에 탁 걸리는 게 있어요. 그게 1번과 6번의 응답 비율이에요. 이 친구는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아주 많지는 않지만 적당히 지금 많고 있습니다. 자, 응답 비율이 높은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요, 자기 주장이 확실해요. 비슷한 표현으로 본다면 고집스러워요. 그렇다는 얘기는 남의 말 잘 안 듣는다는 얘기죠. (100% 이렇다는 뜻이 아니라 이런 아이들의 심리를 살펴보면 이런 경향성을 판단할 수 있다. 근데 잘 나타납니다. 이런 내용들이. 자, 1-7번 볼게요. 1-9번까지가 일반적인 자기 효능감입니다. 나는 공부를 할 때 효과적인 방법을 알고 있는 것 같다에 아니다.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응답을 하다가 여기에서 갑자기 1번과 7번에서 약간 반대되는 방향으로 응답을 했어요. 이런 것들은 자기 효능감을 까먹게 되는 응답이라고 보시면 돼요. 학교에서 배운 내용 중에 어려운 내용이 나오면 그냥 넘어가는 포기하는 편이다. 포기하지 않네요. 전혀 아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전혀 아니다라고 응답한 것들은 형광펜으로 쳐볼만 해요. 왜냐면 강하게 응답을 했으니까 얘네 이것만큼은 시도해보지도 않고 도움을 청하거나 정작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을 청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시도해보지 않고 도움을 청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진짜 도움이 필요할 때 그냥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도움을 청할 때는 충분히 본인이 시도해 본 다음에 안 되면 어떻게 해서든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한다는 뜻입니다. 어떤 일을 시작할 때 1-6번이에요. 실패할 것 같은 느낌이 들곤 한다. 전혀 아니래요. 이 말 한마디로 자기 효능감을 좀 대변할 수 있다고도 보면 될 것 같아요. 해보지도 않고 나는 안 될 것 같아 라는 생각 자체를 전혀 안 한다는 뜻입니다. 1-9번 다시. 노력만 하면 공부를 잘할 수 있을 거라고 믿는다. 매우 그렇다. 그러니까 이 친구는 일반적인 자기 효능감은 높게 측정이 됐을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만 보면은 얘는 여기다 적을게요. 일반적 자기 효능감은 상 정도 되겠죠. 뭐 얼마나 높은지는 이따 좀 가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요걸로만 봤을 때 이 친구 공부에 대해서 자신감은 좀 있구나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쯤에서 잠깐 또 내용 정리를 한번 하고 넘어갈게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신 1번부터 9번까지의 이 검사 질문들을 보시면 아이의 특정한 면면을 이렇게 보일 수가 있잖아요. 이 친구는 이런 아이구나, 요런 아이구나, 요런 아이구나 이런 것들을 좀 알 수가 있잖아요. 얘가 시도해보지 않고 도움을 청하는 스타일은 아니구나. 어떤 일이 시작할 때 해보기도 전에 그냥 잘 안 될 것 같아요, 포기할래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아이들은 아니구나. 이런 면면들이 있죠. 이런 면면들이 일반적으로 자기 효능감이 높거나 낮은 아이들에게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응답에 매우 그렇다라고 응답을 한다면 어떤 아이들은 자기 효능감이 매우 높을 수 있어요.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매우 전혀 아니다라고 응답을 한다면 어떤 아이들은 자기 효능감이 매우 낮을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심리검사에서 어떤 특정한 항목을 검사해내기 위해서 사람들이 문항을 개발할 거 아니에요. 보통 이런 것들을 이 분야의 거의 최고 전문가들이 보통 대학 교수들이 만들어요. 그래서 보통 우리나라에서도 심리학에서는 우리나라 자체에서 검사지 개발을 어지간해서는 안 해요. 해도 잘 안 써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모든 문항들은 거의 대부분 외국 논문에서 가지고 온 거예요. 자, 그러면 그 과정에 대해서 짤막하게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이 문항들이 왜 이렇게 만들어졌고 이런 문항들로 왜 이런 것들이 측정이 가능한가에 대해서 약간 이론을 조금 들으시면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앞부분만 살짝 말씀드릴게요. 깊이 들어가진 않을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자기효능감이라는 개념이 하나가 딱 만들어졌어요. 1977년에 반두라가 자기효능감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고 이런 것들은 매우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겠죠. 그러면 그 뒤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 아, 이 자기효능감이 정말 중요한 거구나. 그러면 실제로 자기효능감이 다른 어떤 요인들의 어떤 영향을 서로 주고받는지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겠다. 이런 연구들을 수도 없이 합니다. 보통 이런 연구들은 포스트 닥터 그냥 박사 학위 받는 도중에 이런 연구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연구들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들 보통의 경우에는 석사 논문 쓰면서 이런 연구들을 집중적으로 합니다. 여러 가지 요인들이 서로 어떻게 영향을 주고받는지에 대해서. 그러면 누군가는 자기효능감 개념이 나왔으니까 아이들의 자기효능감을 측정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갖겠죠. 그래서 측정에 대한 욕구가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이때 뭐 해야 돼요? 검사 항목을 만들어야 되겠죠. 검사 문항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다시 해야 되는 게 이 자기효능감이 이하라는 걸 다시 한번 정리를 내리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은 개념적으로 정의를 내린 거예요. 자기효능감은 어떤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능력이 나에게 있는 가 없는가에 대한 신념이다. 딱 정의를 내린 겁니다. 그럼 후속 연구하는 사람들과 반두라는 즉시 이런 작업들을 바로 진행을 했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자기효능감에 대해서 많이 파악을 하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그럼 이 자기효능감이 가지고 있는 어떤 속성 같은 게 있을 거예요. 그쵸? 그럼 그런 것들을 가장 먼저 파일럿 테스트를 해요. 그래서 자기효능감은 어떤 과제를 수행할 때 필요한 능력이 있나 없나에 대한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이구나. 그러면은 포기를 잘하는 아이들은 자기효능감이 낮을 것 같아. 그러면은 포기를 잘한다라는 질문을 만들어 놓고 이게 자기효능감을 낮게 측정하는 문항이라고 별도로 표시를 해둡니다. 그런 것들을 문항들을 쭉 만들어요. 그리고 실제로 검사를 돌려요. 몇 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한 적게는 30-40명, 많게는 100-200명들을 대상으로 검사를 돌려요. 그러면 자기효능감이 낮게 나온 애들이 있고 높게 나온 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걔네들이 일제히 비슷한 항목에서는 같은 방향으로 응답을 해줘야 돼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2번 볼게요. 1-2번. 나는 쉽게 포기하거나 주의가 산만해진다. 주의가 산만해진다는 뜻은 본인이 포기했다라는 걸 인지하지 못했을 때 나타나는 증상이에요. 포기한 건 맞아요. 포기 직전 단계예요. 그때 아이들은 산만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어디다가 뭔가를 두고 생각할 수가 없어요. 집중이 안 되는 거죠. 이게 산만해지는 게 포기하기 전초 증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사실은 같은 말이지만 아이에게 저 포기는 안 했는데요. 하지만 그냥 붙들고는 있는 거예요. 선언만 안 하는 거예요. 이런 맥락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심리적으로 봤을 때 이런 것들이 서로 어떻게 얽히고 섞여 있고 같은 건지 다른 건지를 누군가는 정리를 해놨을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문항들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검사를 해요. 그래서 저는 자기효능감이 굉장히 높게 측정이 된 1번이라고 볼게요. 저는 어떤 일을 공부할 때 효과적인 방법을 알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에 매우 그렇다고 응답을 한 거예요. 근데 여기에 이제 자기효능감이 높은 두 번째 사람인데 나는 공부하는 방법은 잘 몰라 라고 전혀 아니라고 응답을 했어요. 근데 이게 굉장히 비슷한 비율로 나오는 거예요. 자기효능감이 높다라고 응답하는 사람들 중에 한 절반은 이거를 그렇다라고 응답을 하고 자기효능감이 매우 높은 다른 집단은 이 질문에 대해서 전혀 아니다의 방향으로 응답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 문항은 자기효능감을 측정할 수 없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이게 높으냐 낮으냐 하나만 가지고 이 친구의 자기 효능감이 높은가 낮은가를 엿볼 수가 없는 문항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효능감이 일관되게 다 높은 아이들이 이 질문에 대해서 다 긍정적인 방향으로 응답을 해야 되는데 긍정적인 응답도 하고 부정적인 응답도 하고 그러면 이 문항은 빼버려야 돼요.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거쳐요. 그 과정을 좀 쉽게 얘기하면 타당도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거죠. 이 질문이 아이들의 자기 효능감이라는 것을 측정하는데 정말 타당한 문항인가? 이걸 물어보면은 아이들이 자기 효능감이 높은지 낮은지를 알 수 있나? 예를 들어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질문, 이런 예를 들어볼게요. 몸무게를 재는 저울을 가지고 가서 사람들 키를 측정하겠다는 거예요. 타당하지 않죠? 키를 재려면은 줄자를 가지고 와야 되잖아요? 타당하지 않죠? 근데 그 사람의 논리는 이거예요. 들어보니까 그럴싸해요. 사람들의 허리 둘레와 가슴 둘레를 재본 다음에 비만도를 보고 몸무게를 측정해서 이것들을 바탕으로 키를 유추해낼 수 있는 공식을 내가 가지고 있다. 그럴싸하죠. 그리고 실제로 키를 측정하지 않아도 이 사람의 체형과 그 다음에 몸무게만 가지고 있으면 키를 오차범위 몇 센치 안에 찾아낼 수 있다. 이런 공식을 자기가 들고 있대요. 그럼 믿을만 하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울을 가져와서 몸무게를 측정하는 것은 별도의 다른 과정들을 많이 거쳐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문항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보는 게 맞겠죠. 왜냐면 우리에겐 줄자라는 가벼운 게 있으니까. 왜 줄자를 가지고 허리만 잽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문항들을 보시면 여기에 정리되어 있는 문항들은 자기 효능감이 높은 아이들이 그렇다라고 응답할 만한 문항들만 쭉 뽑혀 있는 거예요. 실제로 검사지에서 자기 효능감을 측정할 때 검사하는 문항의 숫자는 많이 나와 있는 논문이 대략 한 80문항 정도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아이들의 자기 효능감을 완벽하게 물 셀 틈 없이 아주 정교하게 측정을 하려면 80문항을 검사를 해야 돼요. 그리고 교과목에 대한 자기 효능감 측정하려면 거기에 또 그만큼의 문항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EBS라든지 진짜 심리 연구하는 연구소라고 되어 있는 데들 있잖아요. 그런 데 가면 검사 시간 어때요? 그냥 두세 시간이에요. 그쵸? 두세 시간인 이유는 이런 것들을 아주 면밀하게 측정을 하고요. 또 이런 게 있습니다. 1번 문항이랑 사실 15번 문항이랑 같은 걸 물어봐요. 근데 여기는 긍정적인 질문을 하고요. 여기는 부정 질문을 해요. 그래서 이런 거예요. 1-6번을 보면 어떤 일을 시작할 때 실패할 것 같은 느낌이 들곤 한다. 들지 않는다. 든다, 들지 않는다. 이렇게 문항을 섞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문항에 대해서 아이가 같은 방향으로 응답을 하는지 아니면은 그냥 패턴이 있잖아요.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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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다 가서 여기도 그렇다 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체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응답자가 얼마나 자기가 이 검사에 성실하게 응답하고 있느냐도 측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러려면 같은 질문을 반복해서 계속 물어봐야 돼요. 남자분들 군대 다녀오셨잖아요. 그쵸? 그래봤자 지금 이 공간에 4명밖에 없네요. 5명이구나. 군대 갈 때 정신병 검사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정신이 제대로 된 사람인가. 그리고 한 200~300문항 정도 보죠. 최근에 신검을 보신 분이 잘 모르겠다. 제가 제일 언제 보셨어요? 이미 오래되셨죠? 신검을 볼 때 그런 설문문항에 막 해요. 그래서 일부러 군대를 안 가고 싶어 하잖아요. 그러니까 애들끼리 정신 이상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군대를 안 가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본인의 정신은 멀쩡하니까. 그래서 애들 중에서 전혀 내가 정신병으로 나오든 안 나오든 전혀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덜어 있을 수 있겠죠. 또는 장난으로 응답하는 거예요. 나는 길 가다가 갑자기 화가 나서 사람을 때리고 싶다라는 충동이 많이 든다. 매우 그렇다. 칼이 들면 한번 사람을 찔러보고 싶다. 매우 그렇다. 이렇게 아무리 응답해도 안 나와요. 정신 이상이라고. 왜냐면 데이터가 이미 너무 많아서 거기에 그렇다고 응답한 친구들이 어떤 생각으로 그렇게 응답했는지가 나와 있어요. 데이터로. 진짜 이상한 사람들이 응답하는 검사 문항이 따로 있어요. 근데 여기 얘네들은 낚이고 있는 거예요. 아니 누가 길 가다 갑자기 사람을 칼 봤다고 이 칼은 누구를 찌르면 좋을까? 라는 생각을 누가 하겠어요. 진짜 정신 이상한 사람들은 이런 생각 안 하거든요. 왜냐면 숨기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이터가 있으니까 그런 검사 문항들을 쭉 두면 얘가 진짜로 응답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다 파악이 가능해요. 그 정도의 심리 측정은 굉장히 오랫동안 연구가 되어 와서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검사 시간만 충분히 확보한다면 얘가 거짓말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아주 정확하게 맞출 수가 있어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렇게 검사를 하려면 기본 2~3시간이 걸린다는 거.
근데 우리 검사는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런 질문 문항들을 여기에 담고 갈 것이냐 아니면 다 버리고 아이가 기본적으로 성실하게 응답했을 걸 전제로 두고 해석을 시작하느냐. 이 두 가지로 하는 거예요. 제가 선택한 건 두세 시간짜리 걸리는 심리검사는 일단 학원에서 보기 힘들어요. 볼 기회가 검사 항목이 짧아서 10분 만에 보는 거랑 2시간 걸리는 거랑 만약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보려고 하더라도 이거에 한다고 하는 사람이 아마 10명에서 1명으로 줄어버릴 거예요. 그러면 의미가 없다고 판단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빠르게 검사를 하되 이 아이가 성실하게 응답할 수 있는 다른 장치를 만들어 두고 혹시라도 이게 아이가 적절하게 응답하지 않았는지를 볼 수 있는 뭔가 노하우만 생긴다면 이 문제는 해결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가 있겠죠. 첫 번째는 이 검사지를 보다 보면 얘는 좀 말이 안 되는데 이렇게 응답을 했네? 라는 생각들을 가지실 수 있는 포인트들이 있어요. 첫 번째로. 두 번째로 이 검사를 보기 전에 아이에게 이렇게 좀 설득의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짧게는 한 2, 3분, 길면 한 5분 정도 아이랑 이야기를 나눈 다음에 검사를 하게 되면 제 경험상 100명 중에 1명이 나올까 말까 할 정도로 대부분의 아이들은 아주 성실하게 응답을 해요. 앞에 마음을 어떻게 잡아주느냐의 차이예요. 자, 그럼 여기까지가 다 됐고요. 이 내용만 간단하게 정리하면 여기 나와 있는 모든 문항들이 자기효능감의 특정한 방향성을 요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효능감이 높은 아이들은 이 질문에 어떤 방향으로 응답하는가가 맞아요. 그런데 왜 문항을 하나만 두는 게 아니라 여러 개를 둘까요? 사람들마다 자기효능감이 높다라고 생각하는, 낮다라고 생각하는 여러 가지 요인들 중에서 포인트가 조금 서로 다를 수 있어요. 이거 높고 이거는 보통이어도 자기효능감이 높은 거고요. 이거는 매우 높은데 나머지 것들은 보통이에요. 이거는 높고 나머지 것들이 보통이어도 셋 다 자기효능감이 높은 편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세 개 다 높으면 자기효능감이 매우 높은 거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이 검사 문항을 할 때 속성을 정하잖아요. 보통 속성을 적게는 3, 4가지에서 많게는 이 3, 4가지의 또 다른 속성들을 정해요. 그래서 흥미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 그럼 흥미라는 건 도대체 뭔가? 어떤 걸 좋아하는 거다. 어떤 걸 했을 때 재미를 느끼는 거다. 어떤 걸 했을 때 오랫동안 지속할 수 있는 거다. 이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사를 해서 최종적으로 흥미라는 걸 파악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자기효능감의 어떤 문항도 어떤 아이들은 자기효능감이 매우 높다고 응답을 함에도 불구하고 특정 질문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응답을 할 수도 있다는 걸 제가 설명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기까지만 이해가 되셨으면 여기에 보면 1번 나는 할 수 없어 이것은 너무 어려워. 아니 이거는 부정적인 거죠. 지금 이 친구가 반대를 탄 게 지금 없네요. 산만해진다. 그쵸. 1-9번에 전부 다 자기효능감의 긍정적인 방향으로 응답을 했어요. 할 수 없어. 아니요, 나는 그런 말 잘 안 하는데요. 라고 응답을 했었으니까, 그쵸? 그래서 1-9번을 보면 이 친구는 자기효능감이 높게 보인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딱 끊어주세요. 그냥 지금 1-1번부터 9번까지 9번에서 10번 사이에 선 한 딱 긋고요. 거기에다가 위에 왼쪽 칸 있죠? 여기에다가 일반적 자기효능감, 그냥 자기효능감 이렇게 표시를 해줘도 괜찮습니다. 그냥 공부에 대한 자기효능감이에요. 그 위에가. 그리고 그 아래는 현재 이 친구의 검사지는 수학입니다. 그러니까 1-10번부터 18번까지는 자기효능감을 측정하는데 교과목에 대한 자기효능감을 측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마다 나는 수학이, 영어가, 뭐 국어가 이런 식으로 교과목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섹션 1만 본 다음에 검사 결과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섹션 1, 1-10번 수학 학습이 복잡해도 이해할 때까지 노력한다. 매우 그렇대요. 이해할 때까지 노력한대요. 전반적으로 지금 이 친구의 자기효능감 방향이 이미 다 느껴졌어요. 저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이건 결과지를 안 봐도 알 수 있는 내용이죠. 그냥 이것만 봐도 어때요? 아, 이 친구 공부에 대해서 좀 자신이 있어 하네. 자, 1-11번 나는 수학 내용이 어려운 내용이라고 생각해도 잘해낼 자신이 있다. 수학에 대해서는 자신감이 아주 끝판왕이에요. 나는 수학 공부할 때 대부분의 내용감이 자신감이 없다. 1번. 요거는 트릭으로 둔 거기는 해요. 이런 질문들 몇 개가 있거든요. 요거는 바로 제가 알려드릴게요. 카톡에 올려드릴게요. 어떤 질문들이 서로 크로스 되는지. 1-13번 수학 공부할 때 별로 공부하고 싶지 않은 내용이라도 끝까지 공부한다. 끝까지 공부한대요. 나는 수학 공부할 때 나 자신의 능력을 믿는다. 얘는 왜 2개 응답했죠?
이건 아마 매우 그렇다가 맞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제가 그 클릭할 때 잘못해서 1번으로 클릭했어요. 아, 그러면 요게 반영이 안 됐겠네요, 점수가. 네, 알겠습니다. 나는 수학 공부할 때 대부분의 내용을 잘 배울 수 없는 것 같다. 요거도 그렇다라고 응답한 거 보면 요거는 어쩌면 아이가 yes no 퀘스천에서 그러니까 그렇다 아니지 아니하다 이런 것들을 잠깐 헷갈렸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집에 가고 싶어서 많이 급했어요. 아, 네. ADTM 앞에. 아, 무조건 ADTM이나 다른 교과목 검사보다 이걸 먼저 하셔야 돼요. 무조건 TAP를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검사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가 앞쪽에 긴 시험을 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걸 하게 되면 좀 상대적으로 덜 성실하게 응답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아이가 시험을 봤는데 앞에 시험을 봤는데 망쳤어요. 그럼 무슨 생각 들겠어요? 기분 별로겠죠. 별로인 상태에서 이걸 보면 안 돼요. 그러니까 기분은 그냥 평상심 그냥 그대로 보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앞쪽에 너무 어려운 시험을 본 다음에 이 TAP를 보게 되면 어려운 시험이 뒤에 이 TAP를 보는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요. 그 다음에 어디까지 봤었죠? 1-16번. 나는 공부할 때 이렇게 공부하면 효과적인지를 잘 안다. 수학 공부할 때 그렇다. 나는 수학 공부할 때 나의 수학 공부 방법이 대부분 효과적인 거라고 생각한다. 여기는 살짝 부정적으로 응답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렇게 표시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저는 이 문항들에 대해서 이렇게 표시를 해놔요. 지금 비슷한 문항들이 나오죠. 여러분들이 이걸 자주 읽어보시다 보면요, 이 내용들이 이제 어느 정도 머릿속에 들어가는 질문들이 있어요. 1-7번. 나는 공부할 때 효과적인 방법을 알고 있는 것 같다. 1-7번이에요. 그쵸? 그 다음에 1-16번 그리고 17번 얘네들이 비슷한 방법이죠. 근데 1-7번과 1-16번, 17번은 좀 내용이 달라요. 왜냐면 이거는 그냥 공부하는 방법이고요. 여기는 수학 공부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16번과 17번 할 때 어떻게 공부하면 효과적인지를 잘 안다와 나의 수학 공부 방법이 효과적인 거라고 생각하는 거랑은 좀 달라요. 방법을 안다, 내가 직접 실천한다. 이 두 가지가 서로 같은 방향으로 응답에 나온다고 한다면 이 친구는 아는 걸 최대한 잘 활용할 수 있는 친구라고 보시면 되겠죠. 근데 방법은 알지만 내가 쓰는 방법은 별로 안 좋아. 알긴 하지만 실천하고 있지는 않은 거예요. 요 질문들에 대한 추가적인 해석은 이렇습니다. 사실은 둘 다 같은 방향으로 나오는 게 맞아요. 차라리 그게 납니다. 아는데 안 하는 것보다는. 그래서 1-17번과 16, 17 얘네 1-7번과 16, 17 얘네들이 서로 같은 방향 응답하고 있는지 좀 보시면 좋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얘가 교과목에 대한 학습 전략이랑 학습 방법이랑 1-7번에 나와 있는 학습 전략이랑 서로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면 얘는 차라리 그게 낫겠죠. 근데 일반적인 공부는 잘하는데 수학은 어려워한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이 친구가 수학 공부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어려워하는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 같으면 여기까지 읽어본 다음에 이 친구 갑자기 좀 궁금한데 그러면서 어디로 넘어가면 좋아요? 뒤에 학습 전략으로 넘어가서 교과목 학습 전략을 한번 쑥 가볍게 훑어보고 오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그냥 지금 잠깐 좀 넘어갔다 올게요. 3-1번부터 5번까지예요. 나는 대부분의 수학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이 부분은 너무 긍정적이죠. 이 친구는 문제를 풀기 위해서 끝까지 노력한대요. 나는 수학 문제가 쉽게 풀리지 않는 경우 문제를 천천히 분석해본다. 아주 긍정적입니다. 풀리지 않는 문제는 스스로 답지를 활용해 최대한 이해하려고 노력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약간 그렇다라고 한 거는 아마 학원의 방침이었을 수도 있거나 아니면 엄마의 방침이었을 수도 있어요. 아까 이야기를 다시 기억을 해보면 이 친구는 그동안 학원을 다니지 않고 혼자 공부했다 그랬어요. 아마 엄마가 답안지를 보는 거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가 있으실 수 있어요. 이해는 되죠? 매우 긍정적이에요. 엄마가요? 근데 얘가 안 하는 거예요? 자존심 상하죠. 그럴 수 있겠네요. 답안지를 보고 분석하는 게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수학에서 나오는 중요한 개념이나 공식은 최대한 외우려고 한다. 아하.
수학 문제를 풀 때 틀린 문제를 다음에 틀리지 않도록 반복한다. 요것도 약간만 그렇다라는 거는 사실 1번과 2번에 응답한 거랑은 좀 다르죠. 그러니까 그냥 딱 여기까지 봤을 때 제가 넘겨짚어 볼게요. 딱 5가지의 질문 보고 뭔가 어려운 문제를 끝까지 풀어보고 싶기도 하면서 그런 아이예요. 그리고 풀릴 때까지 막 붙잡고 늘어져요. 근데 한번 지나간 것들은 다시 이렇게 꼼꼼하게 챙겨가면서 공부하는 그런 꼼꼼함이라든지 뭔가 아는 것들을 다시 한번 공부한다라든지 이런 성실함은 조금 거리가 멀지 않나. 귀찮은 것들은 싫어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냥 딱 요것만 봤을 때. 그렇죠? 수학 공부할 때 오답 정리 이런 것들은 좀 꼼꼼해야 되잖아요. 틀린 문제 표시해서 내가 이거 다시 틀리지 말아야지. 그러면서 뭔가 한번 지나간 것도 내가 끝까지 알 수 있게끔 뭔가 정리가 되어야 되는데 아마 그쪽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서 저는 이 순간 저는 드는 생각이 이 친구가 동기가 특히나 목표 지향성 동기가 수행 접근 동기가 높을까 숙달 접근 동기가 높을까 요것만 봐서는 지나간 것들에 대해서 적당히 포기하고 넘어가는 걸 보니 수행 접근 동기만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거나 반면에 어려운 문제를 끝까지 푸는 그 자체에 뭔가 아이가 흥미를 느끼고 있다면 숙달 접근 동기가 높거나 이 2가지가 현재 동시에 다 보이기는 합니다. 만약에 이 친구가 진짜 점수를 잘 받기 위해서는 오답 정리가 필요할 수도 있는데 이런 것들을 그냥 무시하고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냥 내가 어려운 문제도 잘 푼다라는 사실 자체만 보여주는데 집착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를 느끼니까 수행 접근 동기가 높게 나타날 가능성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이따가 한번 볼게요. 지금 제가 이야기를 하면서 아까 어디 갔죠?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내용이 궁금하다라는 생각들을 간간히 하잖아요. 지금 여기 전략 넘어온 거는 1-16, 17번 보면서 이 친구 왜 수학 공부에 대해서는 자신감이 조금 갑자기 떨어지기 시작하지? 라는 생각이 들면서 학습법이 어떻길래 그렇지? 라고 가서 봤더니 이제 이런 상황이에요. 물론 그 밑에 있는 나머지 내용들도 한번 보시면 좋겠죠. 그러니까 저는 1-16번과 17번을 읽었을 때 궁금한 게 생겼어요. 궁금증. 뭐예요? 학습 전략. 그 중에서도 수학과 관련된 학습 전략 혹은 나머지 학습 전략들 전반에 걸쳐 있는 이런 내용들을 왜 갑자기 궁금해했을까요? 뭘 측정하고 있는지 어디 뭐가 있는지 알고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애초에 이 검사지에서 수학학습 전략을 측정을 해? 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있는지조차 모르니까 궁금하지도 않을 거예요. 근데 여기 뒤에 가면 바로 답이 나와 있으니까 그 보고 싶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에 있는 이 12개는 반드시 외우고 계셔야 돼요. 섹션 1, 2, 3, 4 동기, 태도, 전략, 불안해 자기효능감, 자기조절 동기, 목표 지향성 그 다음에 나머지 내용들 요거만큼은 아주 자주 반복적으로 보셔야 돼요. 그냥 가급적이면 화이트로 지워버리고 그냥 외워서 써보는 거를 한 5번 정도만 반복하시면 다 외우실 거예요. 다 외우실 겁니다. 그냥 앞에 4개 여기 안에 12개 화이트로 지운 다음에 복사를 5부만 뜨세요. 그리고 월수금 6부 하죠. 월수금에서 2주 동안 그냥 심심할 때마다 탁 가서 책상에 퇴근할 때 책상에 올려놓고 가세요. 그럼 출근하셔서 맞다 이거 한번 써볼까? 한번 외워보시는 거예요. 이것만 외우고 있어도 이 틀이 머릿속에 탁 들어오게 돼요. TLP의 틀이 머릿속에 탁 들어오게 되면서 머릿속에서 이제 폴더별로 뭔가 정리를 하는 거예요. 어떤 내용을 볼 때 이 친구는 자기조절 동기가 이 정도면은 목표 지향성 동기에서 이 정도겠는데 그러면은 시험 불안해서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여러분 머릿속에 폴더별로 딱딱딱 크게 4개 폴더 그 안에 들어가면 3가지의 개념 각각의 개념들이 어떤 뜻을 담고 있는지 그 내용들을 머릿속에 생각해 보시고 그 질문들이 어떤 질문들이었는지를 그래도 조금은 떠올려 볼 수 있는 몇몇 대표적인 문항들이 있잖아요. 나는 시도해보지도 않고 실패할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자기효능감을 측정하는 문항이잖아요. 이런 데까지 가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이미 이걸 마스터하신 거예요. 그 정도 되면 아이들을 그냥 탈탈 털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저는 당연히 이거를 문항들을 되게 익숙하겠죠. 어떤 질문에
어떤 질문이 어떤 걸 측정하는지를 정말 잘 알겠죠. 왜냐면 일단 만들기도 했고 이걸 가지고 상담을 굉장히 오랫동안 해왔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익숙해요. 그래서 저는 검사지 하나만 들고 이거 하나만 들고 들어가도 혹은 나중에 나오는 성적표 하나만 들고 들어가도 그냥 이 친구가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가 이렇게 눈에 훤히 보이는 경우들이 사실은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몇몇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 친구랑 평생을 같이 살았을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그냥 훤히 다 들여다 보이는 아이들도 꽤 많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TLP를 여러분들이 익숙해지신 다음에 학부모님들과 상담을 하시면 엄마의 반응이 이렇죠. 점 보는 거 같다고. 그래서 복채 드려야 되는 것 같다고 이런 이야기까지 하시는 엄마들이 많은데 그건 저 혼자 들은 게 아니라 이미 이 검사를 여러 차례 반복해서 적용해 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더러 그런 이야기들을 듣습니다. 고은경 원장님도 여러 번 들었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아니에요? 네. 근데 뭘 드세요 혼자? 네. 자, 다시 1- 아까 몇 번까지 봤었죠? 17번. 18번에 나는 수학에서는 노력만 하면 어려운 내용도 잘 공부할 수 있을 거라고 믿는다. 그렇다라고 응답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봤을 때 이 친구는 수학적 자기효능감은 일반적인 학습에 대한 자기효능감보다 조금 낮게 측정이 됐을 것 같아요. 왜냐면 아까 1-14번에 매우 그렇다로 응답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잘못해서 1번으로 표시가 돼버렸죠. 그리고 이 친구가 1-15번에 나는 수학 공부할 때 대부분의 내용을 잘 배울 수 없는 것 같아에 그렇다라고 해서 위에 있는 거랑 좀 반대되는 경향들을 나타냈어요. 근데 요건 아이가 아마 응답을 잘못했을 거라고 좀 파악하는 게 맞을 것 같기는 해요. 그러면 나중에 상담을 할 때 이 친구에게 이런 것들을 물어봐도 괜찮을 거예요. 물어보면 좀 커버가 될 겁니다. 그런 다음에 결과표에는 실제로 자기효능감이 수학적 자기효능감보다 더 높게 나타났을 거잖아요. 바꿔 이야기하면 수학적 자기효능감이 그냥 일반적인 자기효능감보다 약간 낮게 측정이 됐을 것 같아 보여요. 그랬을 때 낮거나 아마 같을 겁니다. 왜냐면 보통의 아이들은 일반적인 자기효능감보다 수학적 자기효능감이 평균적으로 보면 조금씩 떨어지는 게 맞기는 해요. 그랬을 때 이 친구가 점수가 지금 낮게 측정이 됐다고 하더라도 소폭 올라간다라고 엄마한테 이야기를 해서 그래프의 점 하나를 다시 찍어주면 좀 좋을 겁니다. 이 정도로 커버가 가능해요. 이 친구의 자기효능감은 보시는 것처럼 일반적인 자기효능감은 높아 보이고 수학적인 자기효능감은 그보다 조금 낮을 것 같기는 한데 대체적으로 아이들의 경향들이 그러하기 때문에 수학, 자기효능감, 화살표를 조금만 표시할게요. 아마 측정 자체는 조금 더 잘못됐을 거예요. 실제로 느끼는 것들은 이거보다는 조금 더 높게 나와야지 정상일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기조절 동기인데요. 이 내용은 간단하게 그냥 개념만 짤막하게 설명드리면 자기조절 동기는 외재적부터 내재적까지 이렇게 크게 완벽하게 외재적인 사람과 완벽하게 내재적인 사람이 두 사람이 있다면 그 사이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완벽하게 내재적인 건 아니지만 되게 내재적인 편에 강한 사람, 그냥 내재적인 사람, 아주 조금 내재적인 사람, 덜 내재적인 사람, 거의 내재적이지 않은 사람, 아주 심각하게 외재적인 사람 이렇게 그라데이션 되어 있을 거잖아요. 그런 사람들 중에 얘는 어떤 스타일인가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내재적이고 뭐가 외재적이냐? 자기 조절 동기예요. 자기 조절이라고 하는 건 스스로 컨트롤한다는 뜻이에요. 뭘 컨트롤해요? 내가 공부를 할 건지 말 건지. 왜냐면 우리는 학습 동기를 측정하고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내가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만약에 이 친구가 생각이라는 걸 했다면, 공부하고 싶다라는 결심을 했다면 과연 이 마음은 외부에서 만들어 준 것일까? 아니면 자기 스스로 만든 것일까? 아니면 혹은 그 중간에 어디쯤일까?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 3학년 같은 경우라고 볼게요. 이 친구들은 공부에 대해서 어떤 마음가짐이 있을까요? 공부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있겠죠. 고3이잖아요. 이건 등급을 막론하고 수능 점수를 조금이라도 올리고 싶어하는 아이들의 마음은 굉장히 일반적인 마음일 거예요. 그런데 걔네들이 공부를 좋아해서 할까요? 아니죠. 당장 스코어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힘들어도 참고 해야 된다는 생각을 대부분의 고등학교 3학년 아이들이 갖고 있을 거예요. 이런 게
확인된 조절 동기예요. 왜냐면 사회적으로 그런 게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결정은 누가 한 것 같아 보여요? 아이가 한 것처럼 보이죠. 근데 완벽하게 내면화된 게 아니에요. 주변의 사회 강의실에 있는 이 친구들의 어떤 분위기들을 내가 쑥 보고 다들 공부하네? 그럼 나도 공부해야지. 얘가 만약에 주변에 아무도 없고 수능도 아니고 고3도 아니면 공부했을까요? 안 했을지도 몰라요. 그쵸? 완벽하게 내시적인 것은 주변에 아무도 없어요. 나 혼자 있어요. 시험도 안 봐요. 근데도 공부하는 게 때로는 재밌어요. 예를 들면 방학 때 저는 천문학 이런 것들을 좋아했었거든요. 그래서 뉴턴이라는 월간 과학이라는 잡지를 봤어요. 그 잡지를 보는 건 너무 재밌어요. 저는 그걸 보는 게 전혀 공부라고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게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서 물리라는 걸 배우기 시작하면서 내가 예전에 배웠었던 내용들이 일부 교과 내용들에 나와 있는데 너무 얕은 수준밖에 안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땠겠어요? 저는 너무 쉬웠겠죠. 왜냐면 그거를 중학교 때 다 뗐으니까. 우주, 천체, 광년,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냥 다 떼고 들어왔으니까 선행학습을 하는 거죠, 나름. 과학 잡지를 통해서. 그런 게 그냥 시험을 안 봐도 그냥 호기심이 많은 거예요. 저 넓은 우주 속에는 진짜 외계인이 있을까부터 시작해가지고 별별 생각을 혼자 다 하는 거겠죠. 중학생이 뭐 하겠어요, 그쵸? 그냥 그런 걸 탐구하는 게 즐거웠어요. 학교에서 안 배우는데. 그러니까 그런 거는 내가 만든 거예요. 누가 시킨 것 아니에요. 확인되는 사회랑 내가 이렇게 싹 눈치 본 다음에 다들 이렇게 하니까 나도 그렇게 해야겠다. 싫은데 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부가되는 약간 잘 보이고 싶어서 하는 거. 외지적은 혼나기 싫어서 하는 거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완벽하게 타율적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개념을 지금 보시는 바처럼 자기 조절 동기가 뭔지 머릿속에 대충은 알 것 같다. 내지적 확인된 부가된 외지적이 대충 뭔지 알 것 같다 라는 느낌 정도만 있을 거예요. 약간의 감. 근데 아마 이 정도 감을 가지고 상담을 하려고 한다면 뭔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 거기 때문에 지금은 내지적 조절 동기를 묻는 1-19번부터 23번까지 질문이 뭔지 한번 볼게요. 이걸 물어봐서 아이들이 그렇다라고 응답을 하면은 이 친구는 내지적 조절 동기가 높은 겁니다. 1-19번. 새로운 것을 배우기 위해 도전을 필요로 하거나 수업하는 과제가 좋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게 좋은 거예요. 도전적인 과제가 좋은 거예요. 여기서 과제는 숙제가 아닙니다. 그냥 미션 같은 거예요. 내가 지금 해야 되는 어떤 일들. 배우는 내용이 다소 어렵더라도 지적인 호기심을 갖게 하는 과목이 좋다. 지적인 호기심을 갖게 한다면 어려워도 해보고 싶은 거예요. 저는 중학교 때 상대성 이론을 어떻게든 알게 된 거예요. 주워 들었죠. 아인슈타인이라는 사람은 워낙에 유명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뭔가를 만들었대. 근데 그게 어떤 물체가 빛의 속도로 가깝게 빨라지기 시작하면 시계가 느리게 간대요. 뭔 소리야 이게. 궁금은 하잖아요. 이해해보고 싶은 거예요. 과연 이게 무슨 소릴까? 그냥 궁금한 거예요. 이해하고 싶죠. 그냥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풀지 못할 정도로 문제가 어려워도 무엇인가를 배울 수 있는 문제가 좋다. 뭔가 배울 수 있는 게 좋대요. 많은 노력이 들더라도 무언가 배울 수 있는 학습이 좋다. 노력이 들어도 괜찮대요. 풀지 못해도 좋고 노력이 들어가도 좋아요. 나의 지식을 쌓는 것이 재밌어서 공부한다. 이 친구는 여기에 긍정적인 응답이 2개, 그냥 부정적인 응답이 2개인데 자, 점수 카운트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현재 3.5점이 완전 보통이다예요. 왜냐면 현재 이 검사 문항을 보면은요, 여기 보시면 맨 왼쪽에 전혀 아니다, 맨 오른쪽에 매우 그렇다, 그리고 가운데가 없죠. 가운데가 없어요. 6점 척도예요. 7점 척도여지만 딱 가운데가 보통이다라는 질문 답변할 게 있는데 그게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아이는 무조건 판단을 해야 돼요. 보통인 것 같은데 약간 그런지 약간 아니지를 무조건 판단해야 돼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긍정인지 부정인지 판단해야 되는데 얘는 약간의 부정이니까 점수가 어때요? 1점, 1점, 1점씩 깎였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1점 긍정이죠? 2점 긍정이에요. 5번이 2점 먹었다고 볼게요. 그럼 얘는 여기에 대해서 그냥 정확하게 중간인 상태예요. 가운데에서 그냥 왼쪽으로 가면은 한 칸마다 1점씩 카운트를 할게요. 오른쪽으로 하면 한 칸마다 그렇게 카운트. 네. 실제 점수로 치면은 3, 3, 3, 5, 4를 이제 다 더한 다음에
최소점이 1점이고 최대점이 6점이니까 이거를 중간점이 몇 점인지를 카운트를 하면은 3.5 곱하기 5가 맞습니다. 3.5 곱하기 5. 그러니까 15점에다가 5, 25. 17.5점이 맞아요. 점수 다 합쳐보면 아마 17.5점일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친구는 여기에 대해서는 그냥 보통이다. 근데 이렇게 보통이다를 보통인 것까지 파악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넘어가시면 됩니다. 얘는 그냥 내재적 조절 동기가 그냥 뭐 이야기할 것도 없어요. 그냥 평범해요. 평범한 걸 이야기해서 뭐합니까? 그쵸? 아주 안 좋거나 아주 좋거나 하는 것들만 이야기